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0월 15일입니다. 네, 베트남의 방역 정책이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을 4단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4단계의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이 그린존이고 옐로존이고 레드존이고 이런 4단계의 지역으로 정해야만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하노이시 같은 경우는 7일 격리를 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이퐁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7일 격리, 14일 격리까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존 지역,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하이퐁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접종한 사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다 한 사람과 완치자 같은 경우는 7일 격리가 되게 되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같은 경우는 14일 격리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7일 자가 격리에서 14일 의료 격리가 있는 곳이 지금 하이퐁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음성 확인서의 제시 업무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트남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위드 코로나를 목표로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착착착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한 그런 앱도 너무 많이 존재해서 같은 다낭에 있는데도 제가 다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지역 또는 출입하는 마트에 따라서 다른 QR코드를, 다른 앱의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을 깔아서 다시 QR코드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베트남은 통일된 뭔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QR코드의 앱도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면 혼선을 빚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이런 QR코드 앱들이 존재를 해서 사람들이 어디 갈 때마다 그곳에서 요구하는 앱을 이제 깔고 다시 깔고 제시하고 하는 번거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보건부에서는요,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 16세, 17세를 대상으로 먼저 청소년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질문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의 은행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은행 이자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으면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자만 이렇게 꼬박꼬박 타 먹더라도 그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금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은행에 따라서 이자율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 중에서 베트남 은행의 이자율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요, SCB 은행입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적금을 하게 되면 6.8%의 이자를 준다라고 합니다. SCB 은행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만 적금을 넣더라도 5.7%의 연간 5.7%의 예금 이자를 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베트남에 은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낮은 은행은 테콤뱅크인데요. 거기는 1년, 2년짜리 적금을 넣더라도 4.5%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테콤뱅크의 이자도 상당히 높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1억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 1년에 여기 넣으면 18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돈을 가져오는데도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돈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국내 관광객이 유명한 관광지 꽝남성의 호이안이나 후에 꽝빈에 대해서 관광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72시간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검역 테스트 규정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호치민에서는 꽝빈, 꽝남, 다낭으로 갈 수 있는 1일 1항공편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은 열린다고 하니 베트남 내에서는 여행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은 국내 여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정확하게 적중을 하네요. 10월 16일 내일부터 다낭은 정상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풀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풀린다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식당, 카페 내에서 식사가 가능하고요. 수용 인원은 정원의 절반 정도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가 센터, 당구 클럽, 박물관, 영화관, 예술 오락시설도 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과 기업에서는 방문객들에게 QR코드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QR코드를 보여줘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서는 11월 11일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날은 11월 11일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파나 노래방, 바, 인터넷 카페는 아직까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현재 다낭은 성인 인구의 95%가 1차 백신을 맞은 상태라고 하네요. 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응해안 지역의 11세 소년이 온라인 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충전을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폭발이 나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상을 입은 소년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만 그날 저녁에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폰인지는 이 뉴스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휴대폰 폭발 사고는 베트남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의 폰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기사에서는 어떤 브랜드의 폰이 폭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올해 베트남의 성장률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뉴스를 또 다루고 있어서 베트남이 얼마만큼 성장을 올해 할 것인가 각 은행기관이나 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베트남의 올해 성장률을 3.8%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 가장 높은 예상치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3.5% 이하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나라, 제가 이제 막 불러줬던 네 나라는 지난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은 인도, 중국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해서 6.5%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성장률은 5.9%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어서 이제 밖으로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문 없이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가서 테이크아웃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치민의 한 반미 가게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줄을 서서 사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여기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이 정도로 비싼 반미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 반미의 가격이 얼마냐면요. 58,000동입니다. 58,000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2,900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2,900원 별로 비싸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정말 비싼 가격입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가격이 48,000동, 그러니까 2,4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재료값이 오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8,000동을 받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의 직원만도 16명이라고 하니까 반미 가게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반미를 사 먹으러 가는데요. 현지인들이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여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금 비싸게 파는 반미 가게가 있습니다. 내용물도 충실하고 상당히 위생도 깔끔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의 반미 가격이 1,500원입니다. 이게 비싼 편이거든요. 보통은 만동, 15,000동 정도 합니다. 500원, 750원이 이 로컬 사람들이 사 먹는 반미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반미의 가격은 정말 비싼 겁니다. 여기 이 기사에서도 호치민에서도 가장 비싼 반미 가게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때는 20분, 30분 정도 기다려야만 반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에 수백 개를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수백 개가 아니라 1,000개도 넘게 팔 것 같은데요. 한 500개를 하루에 판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의 매상은 145만 원 정도의 매상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요. 이제 다음 축구 홈 경기 11월에 아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죠. 그때는 하노이 미딩 경기장에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불러서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4만 관중이 들어설 수 있는데요. 거기에 50% 정도까지는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되고 72시간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베트남에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어렵게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같은 호치민 아래에 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빈부의 격차가 나는지를 오늘 제가 다른 뉴스 2가지를 들어와서 얘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주 노동자의 삶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치민과 호치민 근교에 있는 도시에서 시작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많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비추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는 수백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호치민, 빈정, 동나이, 하노이, 박림, 박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일자리를 찾으러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중에서 170만 명 정도는 1인당 3제곱미터 미만의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의 70% 이상은 1,000만 동 미만을 벌고 있다라고 하네요. 1,000만 동이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 동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대부분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70% 이상은 50만 원을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못 번다는 거죠. 물론 이제 30% 정도는 그 이상 5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 임금이 30만 원 조금 넘어가니까 적은 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할 시간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직장인들은 잘 보게 되면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사 먹든지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다시 학교로 데려다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의 노동자가 그들의 고향에 자기의 자식들,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공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점심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친척들 또는 조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기는 경우가 40% 정도가 된다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22% 정도는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베트남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지 않는 집안들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할 추세에 있는데 이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집들을 건설할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좋은 가격에 그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그 집 근처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을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반면으로 호치민 1군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호치민 1군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호치민 1군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좋은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요. 제곱미터당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가격도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고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아시아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이고 그런데 다른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부동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라고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짓고 있는 고급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제곱미터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월급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또 이런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절대 낮지 않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제곱미터라고 하게 되면은 20억, 30억 정도의 가격을 호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급 아파트는 누가 머무느냐? 사실 베트남의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넓은 집,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들의 수요는 이 기사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외국 사업가나 정치인들,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장단기 임대를 해서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부자의 이런 퍼센테이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상당히 부자들, 이 부자들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사는 서민층들이 많아서 그 서민층들도 자기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